꼭 준비하세요. 1. 춘향전 2차 시학습지. 2. 메모장 혹은 연습장. 3. 필기도구. 아직까지 교과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춘향전을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춘향전 두 번째 시간 송태선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학의 기원과 고전서사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 옛날 원시종합예술로부터 발생한 설화는 고려시대 폐관문학으로 정책됩니다. 그리고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가전이 나타납니다. 조선 전기에는 김시습의 금오신화로부터 우리나라 소설의 역사가 시작되고 곧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창작됩니다. 이후 조선 후기는 소설의 전성기를 이루어 다양한 형태의 한글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약간 벗어나 여러가지 설화가 결합되어 판소리가 창작되고 이 판소리가 변형되어 판소리계 소설이 등장합니다. 판소리는 개화기에도 가장 인기 있었던 예술로 개화기 신소설로 기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판소리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고소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6단원 한국문학의 이해 중에 세 번째 춘향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향전은 판소리로부터 온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야 이 춘향전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소리란 어떤 예술일까요? 판소리란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며 연행하는 예술 갈래입니다. 판소리란 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라는 뜻의 판과 노래를 의미하는 소리가 합쳐진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에서 창자가 고수의 복장단에 맞춰 창, 안일이, 너름새를 엮어가면서 이야기를 길게 만들어가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 문학, 연극의 요소가 복합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면에 있어서도 판소리는 서정, 서사, 희곡이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소리는 세계에서도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아주 특이한 예술로서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소리 장면이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판소리는 17세기 중후반 무당들이 부르던 서사무가에서 유래되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임진왜란 병자란 양난을 겪으며 서민의식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서민들이 문화의 담당층으로 대두하게 되고 더불어 실학사상이 대두되면서 유교 윤리의식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판소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판소리 공연에서 소리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소리꾼 혼자서 공연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판소리의 연행은 고수가 있어야 제대로 성립되기 때문에 판소리의 판은 소리꾼과 고수가 함께 연행하는 2인 무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그것을 듣는 청중이 없다면 판소리가 공연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의 연행 요소는 소리꾼, 창자, 고수, 그리고 청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판소리 가창은 창과 안일이와 발림과 취임새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단에 맞춰 노래하면서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소리, 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야기하듯 말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안일이, 그리고 소리하는 이가 소도구인 부채 및 다양한 몸짓과 표정 등으로 극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발림, 이 발림을
너름새, 사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소리와 안일이 발림으로 여기를 엮어가는 광대의 역할만으로 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수의 북전당 그리고 고수와 청중들의 취임새가 여기에 어우러져야 합니다. 따라서 판소리의 가창 형식은 창, 소리와 안일이, 발림, 취임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설화와 서사무가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판소리는 후에 소설로 정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민들의 예술로 출발했던 판소리는 점차 천민으로부터 최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까지 두루 즐기는 예술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계층이 두루 모이는 판에서 소리꾼과 고수의 공연이 시작됩니다. 소리꾼, 고수는 천민이지만 천민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는 지체 높으신 양반이 자리합니다. 서민들도 구경하면서 좋아라 합니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공연이 판소리입니다. 물론 귀족인 경우에는 명창을 집에 불러 공연을 시켰겠지만요. 여하튼 이 판소리는 전성기 19세기 초에는 유명한 판소리 12마당이 있었습니다. 왈자 타령은 무수기 타령이라고도 했고 가짜 신선 타령 대신 수경당자전을 넣기도 했죠. 이후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할 무렵 중인 출신인 신재효는 판소리를 6마당으로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신재효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평가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칫 일제의 침탈로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판소리의 명맥을 잇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소리가 글로 정착되면서 판소리가 가지는 생명력을 잃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판소리는 소리꾼마다 그리고 같은 소리꾼이라 하더라도 모든 공연마다 똑같이 공연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소리꾼의 주무기도 달랐습니다. 사설인 안일이에 능한 사람들도 있었고 창에 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이 창에 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 있는 부분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공연 상황에 따라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 판소리는 순간순간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소리의 창조성을 신재효가 대본으로 기록하면서 사라졌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여하튼 신재효는 판소리를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수군가, 적벽가, 병광세타령 이렇게 6마당으로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에는 병광세타령이 전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사용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같은 판 안에 양반들과 중인, 서민, 천민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소리꾼이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지만 때때로 양반들의 취향에 맞는 고급스러운 고사성어 같은 단아한 언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서민, 천민들이 사용하는 저속한 언어, 즉 비속어라든가 육담 등도 섞여서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사용의 이중성입니다. 판소리가 모든 계층에게 두루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제의 양면성 때문입니다. 판소리 사설은 주제에 있어서 봉건 질서의 표면적 강화와 이면적 붕괴라는 조선 후기의 이중적 잣대 때문에 양면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면적 주제와 표면적 주제가 분열, 모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편으로는 봉건적 가치관을 적극 옹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부정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 주제는 이야기 속에 직접 노출되는 주제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양반을 비롯한 지배계층의 취향을 충족시킵니다. 반면 이면적 주제는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의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피지배층, 서민, 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양반을 비롯한 지배계층도 천민, 서민들도 판소리를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군가는 겉으로 별주부를 통해서 충이라는 유교적 이념을 말합니다. 반면에 불치병에 걸린 용왕을 통하여 왕권의 무능, 그리고 용왕 별주부로 대표되는 지배층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심청가는 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겉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심청을 통해서 신분상승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심청이 팔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조선 후기 등장한 거대 자본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흥부가는 겉으로는 형제간의 우애, 권선징악을 말하지만 강자인 놀부, 약자인 흥부의 모습을 통해서 빈부간의 갈등을 제시합니다. 이 관계가 나중에 역전되는 모습을 통해서 피지배층, 서민, 천민들은 쾌감을 얻게 됐죠. 우리가 배우는 춘향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향의 모습을 통해 정절이라는 열은 정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절이라는 조선 후기의 가치관을 보여주지만 남녀간의 신분제도에 대한 평등을, 남녀간 신분제에 관한 평등을, 그리고 자유연애사상을, 탐관오리의 횡포를 고발하여 불의한 지배층에 대한 항거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지배층에 대한 항거뿐만이 아니라 남녀 그리고 신분제에 있어서 평등을, 그리고 자유연애 사상 같은 것들을 더불어 드러낸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봉건적 가치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면에 감춰진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판소리가 그토록 인기 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풍자와 해악 때문입니다. 풍자 해악이란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킴으로써 미의식이 나타나는 골개미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 있어서 미적 범주를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숭고미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고고한 정신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미의식,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우월한 대상에 대한 찬양이라든가 예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숭고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아미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작고 친근한 것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고전적 기품과 멋을 드러내는 미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아름답다,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아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장미는 숭고한 이념을 긍정하려는 투쟁에서 오는 아름다움으로 한의 표출로 형상화되는 미의식입니다. 즉, 비극적인 아름다움, 이것이 비장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골개미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상황이 어울리지 않은 부조화를 근거로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미와 기묘함 등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골개미라고 합니다. 책을 읽거나 막 그럴 때 재미있다, 희극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움, 재미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 바로 골개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습다, 유머러스하다,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이 골개미. 이 골개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풍자와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과장, 왜곡, 비꼬는 방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과장하거나 왜곡, 비꼬아서 표현하여 우스꽝스럽게 나타내고 웃음을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거, 풍자는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부의 모습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해서 나타낼 때 풍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악은 이것과 약간 다릅니다.
사회적인 현상이나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방법, 재미있게 드러내는 방법, 일반적으로 비일상성, 상식의 파괴, 비합리성, 비정상성을 보여줌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풍자와 해악이 같죠. 그런데 풍자는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전제로 했다고 한다면은 해악은 대상에 대한 동정심. 예를 들어서 흥보의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즉 대상을 희화하는 목적이 이 흥보에 대한 연민, 동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자와 해악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풍자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대상을 공격합니다. 작품 속에서 현실적인 권력과 권위를 가진 인물, 강자죠,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그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며 우스꽝스럽게 나타냅니다. 비판적인 웃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의 전제된 것이 바로 풍자. 그런데 해악은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바탕으로 대상의 약점이나 실수를 감싸 안으려 함. 작품 속에서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인물, 즉 약자, 그 사람들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 비정형성,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 등을 통해 희극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굉장히 울고 계속 절망적인 상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미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으로 표현하면서 그 아픔 같은 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웃음, 이 바로 무엇이냐면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연민, 동정이 전제된 웃음이 바로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 그리고 그 표현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야? 우스꽝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방식이 바로 풍자와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골개미와 관련이 깊다. 이게 풍자와 해악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 효과, 우스꽝스러운 상황, 인관상을 구현함으로써 익사를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 대상에 대한 비판, 대상에 대한 연민동정이라고 하는 목적에 도달하게 만든, 즉 교훈을 얻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풍자와 해악의 표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자와 해악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자주 사용하는 판소리의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유희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이나 언어로 하는 유희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놀며 장난함 또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자면 드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 사람 드립치네? 말장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언어 유희는 네 가지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동음이의어가 뭔지 알죠?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말을 활용한 언어 유희. 여러분들 활동지에 있는 거, 내 서방인지 남방인지,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서쪽 방향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가지고 우스꽝스럽게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리나 하나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 춘향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사의문의 반복을 활용한 언어 유희. 즉 가군, 둔과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말장난을 함으로써 재미를 유발하는 것.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레미점 백반인지, 양반, 절반, 개다리 소반, 백반, 반자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재미를 주고 있는 것. 봉산탈춤에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도치를 활용한 언어 유희. 여러분들 교과서 읽은 사람은 아마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언어 도치를 활용한 언어 유희.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왔군, 이런 말 때때로 장난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가 빠져서 말이 헛나왔군이라고
말을 해야 하지만 이 둘을 바꿈으로써 재미를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마국간에 들어간 노세원님 끌어다가 등에 솔질살살하여, 예, 봉산탈춤이 일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이 봉산탈춤 탈춤판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은 생원이 등장합니다. 양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세와 관련시켜 가지고 생원, 양반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세원님, 노세 알죠? 노세? 말 비슷한 거, 말보다 좀 작은 거. 노세원님 끌어다가 등에 솔질 샬살하여 라고 말을 하면서, 예, 앞에 있는 양반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다 언어 유희. 언어 유희에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것 이외에도 조금 있는데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서 판소리는 소리꾼마다, 그리고 같은 소리꾼이라 하더라도 모든 공연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소리꾼의 주무기가 다 달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상황에 따라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 판소리는 순간순간 달라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소리의 생명력이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죠? 이러한 판소리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판소리의 확장적 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나 상황 등에 대해 관련된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덧붙여 반복하고 구현하는 식의 문체가 바로 확장적 문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실감나고 재미있게 묘사하는 것이 그 소리꾼의 특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꾼과 차별화된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것을 판소리 용어로 더듬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넣는다, 덧붙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면 소리꾼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것도 더듬입니다. 이렇게 특정 대목을 더 상세히 확장하여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 판소리는 확장적 문체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장면은 극대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단독으로 그 장면만을 떼어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분의 독자성입니다. 이러한 확정적 문체가 판소리의 생명력이요 소리꾼의 창조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과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장면이 서로 어긋나거나 줄거리상의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앞에 나온 판소리 그림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판소리 그림이 아니라 평양 감소로 취임한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 공연하는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청중들은 양반입니다. 일반 판소리의 판과 이 그림은 좀 다릅니다. 여기 명창이 있습니다. 그 앞에 고수가 있네요. 가장 좋은 자리에는 바로 평양감사가 있고 그 옆에 기생이 술시증을 들고 있네요.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반 판소리에서는 대부분 서민들, 천민들이 자리하죠. 모든 계층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중들 사이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네요. 누굴까요? 예, 바로 여성입니다. 물론 천민이나 여자들은 이 자리에 때때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갓집 교수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그토록 재미있다고 하는 판소리 공연, 그렇지만 여기에 서민들이나 양반집 아녀자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미있는 판소리를 보고 싶었겠죠.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을 비롯한 한글 소설의 가장 큰 독자층은 바로 양반집 아녀자들이었습니다. 양반 남성들은 아직도 한문 사용을 고집합니다. 한글은 조선 후기 양반집 아녀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글 소설의 가장 큰 독자층,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 가장 큰 독자층, 바로 양반집 아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로 판소리계 소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깐 이 판소리계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서민 예술인 판소리를 소설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 서민층이 사용하던 생활어로 이루어져 있어 작품이 매우 발랄하고 생동감에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구비전승되다가 기록된 적축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비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비전승되던 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기에 구비전승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승하는 경우, 저 사람이 전승하던 경우 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판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의 내용과 주제면에서 서민적인 것과 양반적인 것의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앞부분에 주제의 양면성에 대해서 배웠죠? 마찬가지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또한 판소리로 왔기 때문에 운문과 산문, 운문과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의 소리가 운문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산문은 안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섞여 있어요. 게다가 세련된 한문투의 언어, 평민층의 속어 및 제담, 육담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판소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이중성, 이것이 판소리계 소설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풍자와 해학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판소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특정 대상에 대해 나열, 반복, 부연하는 확장적 문체, 판소리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소리가 소리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서술자가 이야기에 직접 개입하는 편집자적 노평 등 작가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옹고집전, 배비장전을 비롯해서 장기전, 이러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판소리계 소설을 포함하는 고소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주제면에 있어서 대부분의 작품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판소리계 소설인 경우에는 표면적인, 이면적인 이러한 주제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앞부분에 말을 했죠. 구성, 현대 소설인 경우에는 역순행적 구성 같은 경우, 즉 현재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인 고소설인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합니다. 또한 끝부분 마무리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은 100%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때때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작가의 개입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판소리계 소설인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고, 편집자적 논평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기성, 우연성, 이것도 고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는 그것과 관계없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전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이야기, 귀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도수를 쓴다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연성, 현대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필연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연성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춘향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문체, 일반적인 고전소설인 경우에는 문어체를 사용합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라 글 속에서 사용되는 말투를 사용합니다. 어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판소리계 소설인 경우에는 문어체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가사체, 판소리계 소설인 경우에는 운문으로부터 많은 부분이 왔기 때문에 가사체가 많이 나타납니다. 구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읊는 거야. 입으로 소리를 읊는다라고 하는 거.
소설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읽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소설이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책이 아주 흔한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읊기 쉽게, 사람들 앞에서 읊기 쉽게 구성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소설의 일반적인 배경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평민소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대부분의 소설은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반소설,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군몽이라고 하는 거 알죠? 군몽의 배경은 중국입니다. 군몽과 같은 양반소설이라든가 궁중을 배경으로 하는 궁중소설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배경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은 현대의 인물은 개성적인 인물도 많이 나타나고 입체적인 인물도 많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전형적 인물, 평면적 인물, 그리고 또 그의 성격은 작가가 주로 직접 제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소설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판소리,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 그리고 고소설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교과서에 있는 춘향전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다음 시간부터는 교과서 춘향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고소설의 특징,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